그래서 158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그래서 저기 밑줄 쳐져 있는데요. 감가상각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감가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뭐 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떨어졌어.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중고차를 팔려고 중고차 전문점에 갔어. 팔려고 그랬는데 뭐 여기 기스 났으니까 얼마, 저기 저렇게 됐으니까 얼마, 그런 거 듣다 보면 짜증 날 때 있어요. 왜냐면 뭔가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이러니까 얼마, 저기 저러니까 얼마, 얼만큼 탔으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 몇 센치 얼마 이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죠. 그래서 잘못 걸려갖고 엉뚱하게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문신 있는 분들 나오셔갖고 이거 얼마에 팔라고. 그리고 또 무서워갖고 또 그냥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뭘 하든 100은 없어요. 꼭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고 4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동네에 그 아파트가 두 단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중에서 한 군데에서 어떤 사람이 가격을 좀 싸게 내놨어요. 급하게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랬더니 동네 분여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몇몇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얼마 이하로 파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그 아파트 관련돼서 없어져야 될 집단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여회입니다.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건 이상하게 장사하시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뒤에서 장난치시는 몇몇 분들, 그 장난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분여회예요. 근데 참고로 분여회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냥 아줌마들끼리 만든 단체지. 근데 거기 입김이 되게 세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장터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여회나 이런 쪽이 파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 걸 떠나서 요거 잘 봐두셔야 해서 지문에 체계적이나 합리적 나오면 감가상각 문제예요. 무조건. 그거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은 죄송한데 계산 문제로 나와서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5가지가 있어요. 옛날엔 2개만 외웠는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모든 시험이 늦게 보면 늦게 볼수록 외울 게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안 내던 걸 내거든요. 한 번씩. 그러면 우린 어쩔 수 없이 안 내던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로 정액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인데 계산 문제는 요 3개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위에 거 3개로 나왔고 밑에 거는 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공식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공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5개를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에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정액의 뜻이 뭐냐면은요,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내용연수 합계 내서 계산한다 그래서 연수학계법이라고 하는데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이건 2장짜리 있을 거예요. 내용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과거에 시험 문제가 한번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요. 다음 중 공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갖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잔존가치하고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제가 적어드릴 때는 항상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잔존가치고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만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자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고, 정액법의 뜻은 정해져 있다, 액수가.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고요. 정률법의 뜻은 요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요 밑에 보시면 내용연수 합계내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의 뜻은 이중의 뜻이 뭐죠? 이중. 네, 이중이 몇이에요? 둘이에요. 그래서 여기 몇 나와요? 2 나와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 갖고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요 세 가지 계산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풀 시간도 제가 문제도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왜 요거 세 개만 일단 보여드릴 거냐면, 아직 저희 시험에 요 두 개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일단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비품이 10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1000만원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100만원이고, 아이고 1000만원인데 공이 하나 빠졌네.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5년, 그 다음에 정률 그냥 편하게 50%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뭐요? 내용연수. 그러면 지금 취득원가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일단 계산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입하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취득원가는 1000, 잔존가치는요 100, 그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니까 그 공식에다가 대입만 할 줄 알면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안 하지는 않는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덜 꼬는 편이에요. 어떤 시험은 공식 알아도 틀리거든요. 왜냐면 공식을 막 이리저리 막 꼬아놓는 시험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시험은 그런 행동은 잘 안 해요. 그래서 1000에서 100 빼고, 그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5. 그럼 얼마 나와요? 180. 참고로 감가상각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하냐면 12월 31일 날 해요. 그래서 결산 때 1년에 한 번 해요. 그래도 요게 1년치. 그 다음에 2년차 때도 1000만원 빼기 100만원 나누기 몇이요? 5. 그래서 얼마 나와요? 180. 그래서 이거를 총 몇 번 하는 거예요? 5번. 왜냐면 내용연수 몇 년이기 때문에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액법의 특징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정액법.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귀찮아하는 걸 잘 내지,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나는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꼭 적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은 정률법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가장 귀찮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연수합계법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내고, 이거 아니지,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래서 지금 비품이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 누계액 없죠? 없으면 빵. 그 다음에 정률 몇 프로로 할 거라고요? 50%. 그러면 500 나옵니다. 여기 몇 차예요? 1차. 그 다음에 2차 1000만원 빼기 누계액의 뜻이 뭐죠? 누계.
누계의 뜻은 누적이에요. 뭐라고요? 누적. 처음엔 없으니까 0이었죠. 근데 좀 전에 얼마 나왔죠? 500 나왔죠. 그럼 요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한 게 지금까지 얼마 있었다? 500. 여기에 몇 프로요? 50%. 그러면 250 나와요. 요게 2년치. 그 다음에 3년치. 시험 문제는 주로 3년차를 많이 물어봅니다. 1년차 아니면 3년차 많이 물어봐요. 2년차는 잘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3년차를 알아야 감가상각 누계획을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 써야 될까요? 25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계라는 건 누적이에요. 그래서 1차 년도에 500 있었죠. 2차 년도에 얼마 있었죠? 250 있었죠.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75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보는 건 공식. 그 다음에 이거 갖고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저희 시험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또 몇 프로요? 50%. 그래서 125만원. 3년차. 그러면 4년차 때는 얼마 빼면 되는 거예요? 750에다가 125 더해서 얼마요? 875만원. 그래서 요거에서는 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식 외운 다음에 요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면 답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수합계법.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 두 가지 이해하는 거예요. 내용연수의 합이랑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아까 1000만원이라 그랬죠. 잔존은 얼마라고요? 100. 그 다음에 내용연수 아까 5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용연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5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게 내용연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면은 1부터 몇 가지 더해야 돼요? 10. 20년이면은 1부터 20까지. 근데 저희 시험은 5년보다 더 넓은 걸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다른 시험처럼 너 공식만 알면 안 돼. 이것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을 정도면 풀 수 있는 난이도기 때문에 뭐 저도 시험 본 것 중에 20년으로 나온 적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는 우리 수준이고 제가 다른 방법도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잘 쓰진 않는데 왜냐면 그거는 좀 연도가 길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잔여의 뜻이 뭐죠? 잔여 내용 연수할 때 잔여. 잔여는 남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남은 거. 그러면 우리 이제 처음 감가상각 하니까 아직 몇 년 남았죠? 5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 줄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지장은 없어요. 시험 볼 때.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풀 거니까 앞으로는. 근데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내용 연수에 합구하는 방법은요. n의 n 플러스 1 나누기 2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n이 저거거든요. 내용 연수.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몇 년이라 그랬죠? 5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5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30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15 나와요. 그러니까 20년이면 20 곱하기 21 나누기 2인데 저희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나와야 5년인데 요 n이 내용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년이면은 5 곱하기 6, 3년이면은 3 곱하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몇이요? 2. 그렇게 하시면은 1부터 몇 년까지 더한 값이 나옵니다. 여기는 공식인데 근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만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900만원 1부터 5까지 더하면 저기 15 나와요. 그래서 나누기 15 곱하기 5 하면 300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몇 년 차요? 1년 차. 그 다음에 2년 차는 요렇게 돼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곱하기 1부터 몇 가지요? 5까지 더하면 15 나와요. 그래서 요게 15 나옵니다. 요게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예요. 그러면 15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는 5년 남았으니까 5였죠.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그래서 몇이 되는 거예요? 4. 그러면 242, 2년. 그 다음에 3년 차는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곱하기 15분의 몇이에요? 요번에는 3. 그러니까 위에만 바뀌는 거예요. 5, 4, 3, 1 이런 식으로. 15분의 3 하시면 180 나와요. 요게 3년 차.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많이 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 공식 못 외우셨으니까 공식 적혀 있는 거 보고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기계장치를 잠시만요. 6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대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3년으로 할게요. 3년. 그 다음에 정률은 계산하기 편하게 40%.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구하시는데 정액법은 1년치만 구하세요. 한 번만. 왜냐면 어차피 매번 똑같기 때문에 정액법은 몇 번만 구하시면 돼요. 한 번. 그래서 한 번 구해보시고 정률법하고 연수학계법은 3년치 구하세요. 그러니까 총 몇 번 계산하셔야 돼요? 3번. 그래서 정액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연수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연수. 한번 구해보세요. 5분 후에 볼게요. 같이 보시면 일단 정액법은 한 번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600이라 그랬고 잔존가치는 빵 내용연수 몇 년이요? 3년. 그러면 200 나오죠. 그러면 1차도 200, 3차도 얼마예요? 200. 그래서 정액법을 잘 안 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일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내진 않는데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정률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3년차가 제일 많이 나와요. 3년차를 맞추려면 내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정률법은 일단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처음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왜냐면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0, 그 다음에 곱하기 아까 몇 프로라 그랬죠? 40%라 그랬죠. 그래서 242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때 또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의 뜻은 기존에 감가상각한 거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240 곱하기 몇 프로요? 40% 하시면 144만 원. 요게 2년차. 그 다음에 3년차는 600에서 384만 원 곱하기 40%. 그리고 원래 이게 3년차 때 딱 맞아야 되는데 임의 값으로 한 거라 딱 안 맞아요. 곱하기 0.4 하면 86만 4천. 요게 3년차. 그리고 실무에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컴퓨터가 해줘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의 특징은 가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정률법은 주로 이거는 시험에는 잘 물어보진 않는데 정률법은 주로 이쪽에서 많이 쓰여요. 기계 관련된 것들. 그래서 뭐 기계장치나 아니면 뭐 에어컨, 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책상, 의자 뭐 요런 쪽. 요쪽 아니고 책상,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요런 식으로 기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정률법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계가 초반에 일 잘하죠. 맞죠? 근데 가면 갈수록 고장도 나고. 그래도 우리가 웬만하면 기계 같은 거 살 때 중고 살려고 노력해요? 새 거 살려고 노력해요? 새 거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고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중고를 사겠지만 일반적으로 새 거 사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기계는 새 거가 일을 더 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률법이 그런 쪽에 많이 쓰여요. 왜냐면 이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돈 많이 벌 때 감가상각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비용을 많이 처리하고 후반에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보다는 덜 돌아가잖아요. 처음에 1000개 만들었으면 3년 후에는 뭐 900개, 950개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래되면은 팔고 또 뭐 하죠? 새 거 사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계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줄어드니까. 그래서 핸드폰 보면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2년 지나면 그때부터 교체를 고민을 하죠. 왜 그러냐면 2년 후부터 얘네들이 아파와요. 그러니까 뭔가 막 안 되고 아니면 아직 꺼질 때가 안 됐는데 지 혼자 막 꺼지고 이런 것들이 2년 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핸드폰들도 어떻게 보면 정률법이 맞는 거죠. 왜냐면 새 거일 때는 말도 잘 듣고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은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번 떨어뜨릴 때마다 기능 하나씩 없어져요. 처음에 좀 심하게 떨어뜨렸는데 그 백 버튼 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서비스 센터 갔더니 바꾸는데 70만 원 달래요. 그래갖고 좀 불편하신데 그냥 쓰실래요? 돈 주고 바꾸실래요? 그래갖고 그냥 썼죠. 1년 동안 백 버튼 없이 쓰는데 불편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7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으니까 못 바꿨죠. 무료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뭐야?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요거는 진짜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왜냐면 실무에서는 정률법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정액법 쓰고 연수합계법은 솔직히 실무에서 이렇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많이 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600만원 빼기 0 곱하기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이었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몇이요? 3. 그러면은 300 나올 거예요. 요게 1년차. 그 다음에 2년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몇이에요? 6이죠. 그래서 6분의 2에서 얼마요? 200. 요게 2년차. 그 다음에 3년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6분의 몇이요? 1. 그래서 얼마 돼요? 100만원. 요게 몇 년차요? 3년차. 요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정률법으로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식은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161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할 일은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않는데 유형자산 감가상각 분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계할 때 간접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 분계는 우리가 안 해요. 누가 해주냐면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의 손길이 필요가 없어지고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죠? 컴퓨터가 하죠. 그래도 최근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AI가 그림 그려주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잘 그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조금씩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왜냐면 주제를 딱 던져주면 AI가 거기에 맞춰서 그림 그리는데 뭐 아직은 이제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이쁘고 멋있게 그리겠죠. 되게 놀라우면서도 이제 진짜 자라나는 새싹들은 나야 뭐 이제 먹고 살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은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에서 이제 좀 잘 나가신다는 분들 대화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어쩔 수 없이 저쪽이 유명해질 것 같아요. 로스쿨. 그래서 앞으로 대학도
로스쿨 없는 대학은 많이 없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의과 대학하고 로스쿨 이 두 개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건데 그 두 개가 없는 대학들은 언젠간 없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저희 처남도 한때 로스쿨 가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극구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로스쿨 졸업하는 데만 2억에서 3억 든대요. 졸업하는 데만. 그 자격증 따는 거 말고 졸업하는 데 학비만 거의 2, 3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이 의과대학 가는 거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TV 보면서 느끼는 게 와이프랑 이제 꼬맹이랑 종종 TV 프로 보고 있으면 앞으로 연예인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런 사람만 할 것 같아요. 맞잖아요. 지금도 보다 보면은 데뷔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2, 3명은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에요. 예전에 유명했었던 사람들.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계층 간 사다리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로스쿨도 그렇고 로스쿨도 일반적으로 돈 없으면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하고요. 무형자산 감가상각 분계는 직접법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해준다고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일명 자동결산이라고 합니다. 자동 그러면 컴퓨터가 도와주는 거예요. 수동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감가상각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조금 보여드리면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이렇게 해요. 차변의 감가상각 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런 식으로 이제 누계액이라는 걸 써서 얘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빼기는 빼는데 직접 빼는 게 아니고 다른 계정 과목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간접법. 근데 분계는 누가 할 거라고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차변의 감가상각 비, 그 다음에 대변의 무형자산. 그래서 이것도 자산의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는 거는 둘 다 똑같은데 직접 계정 과목을 써서 직접적으로 뺀다.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계액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간접법. 근데 우리가 한다. 컴퓨터가 해준다.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계 잘 못해요 저희. 왜냐면 대부분 컴퓨터가 해줘서. 그래서 뒤에 페이지에 있어요. 162페이지 보시면 분계가 위에 보시면 하나 있고 중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위에 기계장치라고 쓴 건 직접 뺀다. 그래서 그게 직접법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차감한다. 그래서 둘 다 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빼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빼냐 간접적으로 빼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잘 나옵니다. 162페이지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1시간 정도 투자해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내요. 이건 나오면 99% 분계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그거 연습하실 때. 그래서 유형자산의 처분 분계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분이라는 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어떻게 팔 수도 있죠? 싸게 팔 수도 있죠. 그래서 비싸게 팔면 이익, 싸게 팔면 뭐예요? 손실. 근데 대부분 이게 목적이죠. 저도 똑같아요. 물건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고 살 때는 뭐 하고 싶죠? 싸게 사고 싶죠. 저도 요즘 당근마켓 잘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한테 필요 없는 걸 팔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장사 잘 되더라고요.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1년에 한두 번? 팔진 않아요. 팔 건 없어서. 팔 건 없어서 팔진 않은데 사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저가 찾고 있어요. 맨날. 며칠 동안. 근데 멀리에 있는 최저가나 가까이에서 1, 2천 비싼 거나 거기서 거기라. 왕복 시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큰 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인천에서 200 받는 거랑 서울에서 210 받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천보다는 서울이 그래도 평균 임금은 훨씬 더 어때요? 높죠. 근데 평균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지만 서울도 적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적게 받아요. 근데 이제 확률상 서울이 좀 더 많이 주긴 하니까 대부분 서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서울이든 어디든 저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저 사람에 너무 많이 치였어 갖고 초반에. 그 다음에 164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요건 나중에 분계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만 볼게요. 국공채 등을 왜 이래?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건물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차량 구입할 때. 이건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집 사시거나 차량을 사시면 국가에서 국공채 이런 것들을 강제로 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집 싸요, 비싸요? 비싸죠. 자동차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아무리 싸도 2, 3천 원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살 때 국가에서 이제 너 돈 있으니까 국공채도 같이 매입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뜻이 뭐예요? 내가 원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밑에 예제 있는데요.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80만 원이야. 그러면 그 차액 있죠. 네, 구입가하고 현재 가치의 그 차액이 있어요. 요거를 뭘로 보도록 되어 있냐면 부대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자산 처리.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채권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20만 원은 자산이니까 자동차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차량 운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괄취득. 참고로 지금 보시는 요런 내용은 나와야 하나고요. 웬만하면 잘 안 내요. 왜냐면 여기는 대부분 좀 특수 케이스라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 일괄이라고 있습니다. 일괄의 뜻이 뭐죠? 몇 번에 사는 거예요? 한 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눠 주셔야 돼요. 그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배부 또는 뭐 안분.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뭐 배부라고도 하고 안분이라고도 하고 배분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토지와 건물을 1억에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정 과목에 토지와 건물은 없어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2명 있어. 땅을 나눌 거야. 그래 원래는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좋죠? n분의 1. 반 딱 해서 나눠주면은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애들끼리 싸워요. 왜요? 자르다 보면 반이 아니야. 그래서 딱 주면은 제게 더 커 보여.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래서 항상 기준대로 하면은 안 싸우는 건 아닙니다. 싸울 확률이 좀 뭐예요? 적어지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었던 게 뭐 n분의 1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아니면 뭐 더치페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밥을 먹었어. 둘이서 먹었는데 3만 원 나왔어. 그럼 15,000원씩 내는 게 가장 어떻다라고 보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뭘로 나올지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나눠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면 자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까도 적었었는데 건설 중인 자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뭐 건물을 짓고 있어. 아니면 뭐 기계를 만들고 있어. 이런 만들고 있는 중인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무상취득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상의 뜻이 뭐죠? 무상? 공짜입니다. 뭐예요? 공짜. 우리가 공짜를 무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무상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산 수증이. 요거 분기할 때 쓰는 계정 과목 명칭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대. 그거를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거 자산 수증 이익 나오면 꼭 붙여서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을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뭐라고요? 받을 수. 그래서 자산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증이 증여입니다. 증여의 뜻이 뭐죠? 살아계실 때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의 뜻은 자산을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산 수증 이익.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이거 나올 때 있어요. 채무 면제 이익. 채무의 뜻이 뭐죠? 갚을 돈. 면제는요?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내가 친구한테 만약에 22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200만 갖고 20은 안 줘도 돼. 그럼 내 입장에서는 20만 원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래, 안 갚아도 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채무 면제이익. 그래서 채무가 갚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해 손실. 그래서 재해 손실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홍수 피해 뭐 태풍 이런 것들 오면은 일반적으로 이익 봐요, 손해 봐요? 손해 볼 수밖에 없죠. 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재해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까지 한 번 나왔는데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죠.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험수익. 그러니까 보험으로 돈 받았다.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무슨 수익이요? 배당금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하나 나오면 연속으로 그냥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 공짜로 받았냐? 안 갚아도 되냐? 불 나거나 지진 났냐? 보험료 받았냐? 배당 받았냐? 그 다음에 165페이지 5번에 보시면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주식으로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주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계 1억짜리에 사는데 원래 돈 1억을 줘야 되죠.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 주식이 비싸. 그럼 그 주식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슨 출자라 그래요? 현물출자. 현물출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안 접해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여기도 일부 외워주셔야 될 게 있어요. 교환. 우리 교환이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바꿀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 자산 간의 교환.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의 뜻이 뭐죠?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뭐라고요?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게 동종이에요. 건물하고 건물하고 바꿔. 토지하고 토지하고 바꿔. 자동차하고 자동차하고 바꿔. 이런 경우들 있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지 않지만 땅하고 땅, 건물하고 건물 이런 것끼리 맞교환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동종이 되는 거고, 이종은 다른 것들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고, 기계하고 땅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는 이종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장부가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장부가액 그러면은요 그냥 어디에 있는 금액이에요? 네, 장부에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라고 보는 거예요? 100만 원. 네, 이렇게 보는 거를 무슨 가라 그래요? 장부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공정가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뭐 공정가치, 그 다음에 시가라고도 합니다. 시가의 뜻이 시중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파는 금액들 있죠. 그런 걸 무슨 가액이라 그래요? 공정가. 네, 똑같은 말로 시가. 그래서 네가 사나 내가 사나 같은 금액. 그래서 어떤 과자가 1,000원이야. 근데 내가 사도 1,000원, 다른 사람들이 사도 1,000원. 그걸 무슨 가라 그래요? 공정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는 게 이거잖아요. 공정. 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공정한 거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보는 게 저거 시험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좀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사장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회사에 취업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냥 형식상 면접이라는 걸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얘는 이미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취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도 저는 공정 얘기 나오면 솔직히 공정할 수가 없고 남녀 평등 얘기 나오면 남자 여자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조상 다르잖아요. 네,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키 크죠.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위에 거 꺼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자분들보다 키가 크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어쨌든 여자분들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대부분 누가 들어요? 남자가 들어요. 남녀 평등 되려면은요 무거운 것도 누가 들어야 돼요? 여자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애 낳으라고.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군대 가래. 예, 직업군인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녀평등 얘기 나오면 이건 말싸움밖에 안 돼요. 왜냐면 불가능한 얘기라. 예, 구조상 불가능한 걸 여자분들은 하라 그러고 남자들도 사회구조상 안 되는 군대 가라 그러고 맨날. 예. 근데 전 참고로 군대 가긴 갔다 왔는데 여자분한테 욕한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남자들은 어쨌든 끌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군 가보려고, 공군은 떨어졌어요. 저는 전격 나왔는데 공군 가보려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수원 쪽으로. 근데 여자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군대 떨어져서. 그분들이 이제 직업군인 가려고 거기에서 이제 체력장 연습 시험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기 싫은 거 끌려가는 거고, 근데 그분은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고, 이게 참 그거 보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끌려가는데 저분은 못 가서 울고 있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군대라는 곳이 좋은 곳이라 그래야 되는지. 저는 제가 맞는 거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한 18개월 맞았던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걸로.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거의 매일 맞았거든요. 뺨한 대라도.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 6개월인가 1년 때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좀이 쑤셔요.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한 게 진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갖고 이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안 때리는 게 가장 어때요? 좋은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는 뭐 지금은 거의 100은 아니지만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거의 만든 거 끝물이라
제 위에 애들은 맞으면 신고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까지는 그냥 맞았어요. 예. 근데 많이 신고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8번에 보시면 정부보조금. 요거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뭐 해주는 거죠?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 사시면 50% 국가에서 지원해 줄게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기계값의 반은 회사가 내는 거고 반은 누가 내주는 거죠? 국가가. 근데 국가가 내주는데 안 갚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얘도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근데 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은 회사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국가 돈이죠.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자산 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산에서 그만큼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놨죠?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차감한다. 그 다음에 9번 그거까지 설명하고 쉴게요. 차입원가라고 있는데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어드릴 거냐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또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아마 이거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건설 쪽이 난리라 요런 게 좀 건설하고 좀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요런 문제 내기 참 좋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상.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대부분 내 돈으로 지어요, 남의 돈으로 지어요? 남의 돈으로 짓습니다. 100% 내 돈으로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출 받아서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분양 하잖아요. 선분양해서 들어오실 분들한테 일부 돈을 미리 받아서 뭐 하죠? 건물을 지어요. 예. 근데 그런 돈 말고 은행에서 만약에 빌렸다. 차입이라는 게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발생합니다. 금융비용의 뜻이 이거예요. 이자예요. 그래서 금융비용이라고 뉴스 보시다가 얘기 나오면 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비용이 뭐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처음에 대출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자가 60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120만 원을 내야 된대. 150만 원을 내야 된대. 이런 게 뉴스에 나와요. 왜냐면 이자율이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처음보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게 제일 커요. 왜냐면 이 금융비용으로 나갈 게 원래는 소비로 나가야 될 돈이에요. 근데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게도 장사가 안 되고, 왜냐면 가게 가서 치킨 사 먹고 술 먹고 여러 가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부자 되고, 그래서 최근에 뭐 그만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퇴사하고 10억을 받았다는 등. 근데 5억까지는 맞아요. 예, 은행에서 발표하기로 최대 5억까지 그 명예퇴직하면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약간 오바해서 10억 얘기까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떤 기사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금융비용 그러면은 이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일단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건물을 짓는 동안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이자 처리하지 말고 원가에다가 합쳐라.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금융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갔어. 그러면 건설 가격도 어떻게 돼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가 저기 가정우거리에 있어요. 서구청 옆에 가정우거리라고 있거든요. 예, 루원시티. 예, 거기가 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냐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그냥 냅뒀어요.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았었어 갖고. 예. 근데 건설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건물을 초반에 못 지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웬만한 강남 뺨 때리게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이자만 몇십억인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저기 짓고 있는 거 다 적자 보고 짓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 가격으로 집 지으라 그러면 안 짓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손해를 보고 어쨌든 지어서 팔아야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가 전국에서 어쨌든 탑5 안에 드는 땅값이었었어요. 한때. 지금 열심히 거기도 집 짓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 지금 안 좋아서 아마 거기도 저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루원시티 옆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 걸로.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름은 제 거고 내 돈 들어가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만 알지 그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사라 그래갖고 산 집이라. 여기에 뭐 재개발이 들어온다더라 그랬는데 웬걸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산 집만 벗어났어요. 거기만 안 했어요. 그 딴 데는 다 하고. 그리고 팔아버리긴 했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저는. 그리고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년 넘어야 되고 자산 처리하는데 뭘로 처리하냐면 이걸로 처리합니다. 건설중인 자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짓고 있는 중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뭘로 처리하세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저희 시험은 요걸로 많이 나와요. 비용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 시험은 대부분 나오면 자산 처리로 많이 나오고 계정 과목은 뭐요? 건설 중인 자산.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그 뒤에 무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